안녕하세요. 감정시대를 살아가는 법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입니다. 드라마 직장의 신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 때가 있다. 하지만 곧 자신은 그 트리를 밝히는 수많은 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된다. 그 하찮은 전구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참 뼈 때리는 명대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다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있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들러리구나, 엑스트라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좀 쓸쓸한 마음, 착착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엑스트라에도 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낮은 레벨의 엑스트라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될 때, 이거는 이제 씁쓸함을 넘어서 착잡한 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볼 내용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2014년에 나온 국내 사회학자 김찬호의 모멸감입니다. 이 책에는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모욕과 굴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거지만 존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심, 모욕, 경멸, 혐오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찬호의 모멸감은 그렇게 새로운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치심, 모욕, 경멸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지는 않습니다. 김찬호의 모멸감은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짚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신문 기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들 또는 문학 작품에 나오는 명문장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 의식하지 않고 떠들어대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텍스트로 지금 한국 사람들의 마음 풍경은 어떤가 점검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이론의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학문 분야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 이렇게 뼈 때리는 가슴에 폭 박히는 문장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의 구푼이 이런 거라고 해요. 2호선 타자, KTX 타지 말고.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집양대에 대한 폄하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과장님, 저 로또 당첨됐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사표를 촥 뿌리고 나오는 장면.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고 해요. 정말 직장 생활이라는 것들이 참 견디지 못할 일들을 참아가면서 버티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서로에게 모욕을 주고받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쉽게 타인을 모욕하는가, 그리고 모욕에 대해 누군가는 더 많이 상처받고 누군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김찬호의 모멸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김찬호의 문제의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의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작업 지시 앞에서 인격은 비하되기 십상이다. 노동자가 견뎌야 하는 수모도 다양하다.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표시해주는 유니폼, 이란 노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응대한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만족도를 즉각 점수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스템, 어느 날 문자 메시지로 날아오는 간단한 해고 통지, 인격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지 않는 구조가 사람을 능멸한다.
그런 틀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확대 속에서 대다수 사회가 겪는 상황이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에 비해 시민사회나 인권의식이 덜 성숙했기에 모욕은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모욕의 실체를 규명하고 모욕을 성찰하는 언어가 빈곤하다. 김찬호는 우리가 주고받는 모욕의 양에 비해서 그것을 성찰하고 드러내는 언어가 빈곤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에 앞서서 우선 모멸감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멸은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 즉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심코 격하시키고 그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비하하고 깔아뭉갰으로써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제 모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외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존재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타인을 통해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모욕은 바로 그 존재감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보면 이제 범람하는 악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김찬호는 이렇게 범람하는 악플에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이제 짚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게시판을 볼 경우 악플 대 선플의 비율이 4대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악플 4개당 선플 하나의 비율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는 악플 하나당 선플 4개, 네덜란드는 악플 하나당 선플 9개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악플 비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미국의 브래들리 대학 심리학과에서 전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부심을 비교 조사했대요. 그때 한국은 53개국 중에 44위로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제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을 때 여기서도 한국은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지금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과 낮은 행복감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부족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웬만큼 잘 나가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 소리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성장으로 인한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은 정말 이제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자 김찬호는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결핍감과 허무감을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모멸감에 휩싸인 감정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감정들과 비교해서요. 예를 들면 이제 슬픔이나 외로움은 곧잘 표현되고 종종 위로받습니다. 분노나 우울의 경우도 쉽게 드러나고 쉽게 공감받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모멸감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가 외모나 학력으로 모멸감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멸감은 표정으로 드러나기가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숨겨진 감정 안에는 수치심, 열등감, 자기혐오, 분노, 두려움, 외로움, 슬픔들이 뒤섞인 채 억눌려져 있습니다. 모멸감은 자칫 복수심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자기 파괴에 이르는 극심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멸감은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지만 폭발했을 때는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파괴적이며 공격적인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2013년 나들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용실을 찾은 한 20대 후반의 남성이 머리 염색을 원했다. 고 씨가 샴푸로 머리를 감긴 뒤 디자이너가 남성과 상담을 했다. 그리고 디자이너의 지시를 받은 고 씨가 남성의 머리에 염색약을 발랐다. 그러자 그 남성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얘 뭐야? 왜 인턴이 내 머리를 만져? 원장 오라고 해! 라고 말했다. 남성은 당황해하는 고 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디자이너에게 계속 반말로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 고 씨는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용실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드라마 같은 곳에서 되게 클리셰로 쓰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남자에게는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접촉까지도 불쾌해합니다. 김찬호는 이것을 지독한 신분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인권과 관련해서도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지만 정신적 괴로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신분제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종업원과 손님 사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여전히 신분 음식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미용실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남자는 아마 다른 장소에서는 똑같이 이런 신분의식 때문에 차별을 받고 모욕을 받으며 살아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응어리진 마음을 누군가 자신보다 좀 약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만만한 사람이 이제 감정 노동자들이에요. 이들이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일 때, 그럴 때만 이들은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받습니다. 어느 손님이 매장에 종업원이 실수를 하자 대뜸 이런 소리를 했대요. 무릎 꿇어. 대학은 나왔어?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서열 의식과 귀천관념,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면서 느끼는 쾌감에서 오는 그 심리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 글은 이제 모 대학의 한국문화 낯설게 보기라는 강좌에서 학생이 제출한 레포트의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의 태도였다. 집에서는 나름 귀하게 컸을 이들이 말로만 듣던 손님왕을 처음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전 겪어보지도 못했을 모멸감을 겪고 자존심에 금이 가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씩씩대며 내뱉는 소리는 짝이라도 한 듯 한결같다. 으악, 지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지들이 내 상전이야 뭐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도 원래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시중이나 들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곱게 자란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레스토랑의 신분 격차는 너무 컸다. 집에서 이제 왕자나 공주로 자란 청년들이 알바 현장에서 고객을 상전으로 모셔야 할 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모멸감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감정이든, 그래서 종업원이 받는 대접에 대해서 모멸감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든,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신분의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화된 세습 신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의 관성으로 변형된 형태의 신분의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습되는 신분이 아니라 학력, 빈부, 외모, 지위 이런 것들이 강력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모욕 스터디라는 게 있다라고 해요. 어떤 기업의 압박 면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모욕을 주고받으며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연습하는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고받는 모욕의 내용들이 뭔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모욕으로 보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냐면 와, 외모 때문에 고생 좀 했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안 했나 봐요.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막말 속에는 외모, 나이, 학력에 따른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형태의 모욕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일상 속에서의 은근한 모욕과 무시입니다. 아, 오늘 화장이 좀 떴네. 몸매 관리 좀 해라. 저도 좀 많이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옷이 그게 뭐니? 이런 이제 친근함을 가장한 참견들 속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폭력적인 말들입니다. 일상적인 말들이라서 이것들에 대해서 막 정색을 하고 화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속으로 살키기에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참 모멸로 가득하구나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자 김찬호 역시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아, 자신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겸손해지네요. 모멸감에는 이제 비하, 차별, 조롱, 무시, 침해, 동정 등 폭넓은 모욕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동아일보의 기사로 실린 내용인데요. 해외 입양아들이 축구단을 만들어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에 나가게 됐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많은 취재진이 왔을 텐데 이 취재진들이 해외 입양아들의 팀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축구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해외 입양아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고통스러운 일은 뭐냐, 한결같은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는 이제 해외 입양아의 당사자의 소감이 실려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피식 웃음이 터졌다.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슬픈 이야기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억지스러워 보였다. 미국에서는 버려진 아이라는 시선이, 한국에서는 불쌍한 아이라는 시선이 옥죄는 느낌이었다. 어느 쪽이나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동정의 시선을 보내는 순간 그는 남이 되어버렸다.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곱씹게 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어떤 것을 성취하든 그는 해외 입양아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안 됐구나. 넌 우리와 다른 아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나온 기자는 처음부터 보도의 객관성을 포기했습니다. 그에게는 정해진 결론이 있었어요. 그 구도 속에서 취재의 대상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됩니다. 너무 삐딱한 시선일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거 생각하는 구도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당신들은 반드시 불쌍해야 한다. 불쌍한 존재여야 한다. 우리가 고단한 삶에서 얼룩진 마음을 정화받으려면 당신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삐딱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잔인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형적 조건이나 상황을 근거로 판에 박힌 관념을 덮어씌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전형화라고 합니다. 인종, 출신 지역, 소속 집단, 신체적 특징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각각 사회의 범주에 일정한 상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고정관념의 본질이고요. 그로부터 수많은 차별이 생겨납니다. 타인을 동정하는 시선에도 정형화가 종종 사용됩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짚어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주고받는 말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별 생각 없이 쉽게 짐작하고 판단한다. 그 결과 이런 잔인한 말을 내뱉는다.
저 사람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야. 그 여자 완전히 망가졌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트라우마를 근거로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타인의 시선을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는다. 물론 경험 자체도 끈질기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전형화의 반응, 즉 과거의 내가 아니며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꼬리표는 그 경험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때로 더 큰 수치심을 안겨준다. 동정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제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분리를 전제로 할 때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이러한 이분법에 갇혀 있는 시선이나 그로 비롯되는 행위라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선은 미덕이지만 자칫 도움받는 이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덕행이 되기 위해서는 혜택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정이 침해나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이제 이와 비슷한 칼럼을 하나 읽어서 소개할까 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자립준비 청년의 이야기를 글로 싣고 있는 이제 필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 18세가 되면 이제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시설을 나와서 자립해야 돼요. 이들에게는 이제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이 주어지죠. 만 18세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예요. 그 나이에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립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도가 더 정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필자도 이제 이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쓰여지는 것은 보육원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에 대한 것들이에요.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출생의 비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육원 출신으로 굉장히 힘들게 자란 주인공이 힘들지만 아주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입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님이 친부모더라. 아주 이런 우리가 싫어하는 뻔한 결말을 보여주는 어떤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필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나에게도 굉장히 돈 많은 친부모가 어느 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보육원 앞에 검정 세단이 착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는 그 차에 탁 가볍게 타가지고 이 보육원을 떠나리라. 이러한 꿈, 판타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해요. 물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말들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댄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고아 새끼. 너는 오갈 데가 없어서 보육원에 살고 있잖아. 넌 친부모 얼굴도 모르는 생고아잖아. 이게 이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보육원 출신에 대한 편견 가득한 말들인데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그 안에 지나면서 이런 말들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또 이런 사회적 편견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이 좀 잘 안 풀릴 때는 내가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열심히 안 살았나?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 이 필자가 보육원을 나와서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육원 출신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많지 않구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필자가 이제 이런 보육원을 대상으로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후배들과 지금도 자립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다. 보육원 아이들을 작품에 쓰고 싶다면 쉽게 장담하며 그리기보다는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이다.
대사 한 줄, 자막 한 줄이 누군가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콘텐츠는 진부한 스토리의 작품보다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모인다면 드라마에 여전히 반복되는 무수한 차별의 장면들이, 당사자들이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조금씩 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깨진 조각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로,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빛날 것이다. 모멸감을 주고받는 사회의 반대편에 있는 사회를 이제 저자 김찬호는 이제 품위 있는 사회라고 명명합니다. 그 품위 있는 사회는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가 모욕당하고 간주될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에 싸울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혹은 그런 조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 사회를 말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예. 정의에 어긋나는 상황은 객관화하기 쉽고 개선을 요구할 명분도 확실합니다. 정치적인 탄압이나 부정부패, 육체적인 고문, 제도적인 불이익 등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조건들이나 행위는 문제의식으로 공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빛이 좀 기분 나쁘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다. 내가 말할 때 나를 비웃는 것 같다. 이런 사안들은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고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무시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 대놓고 따지기도 어렵고 공론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심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품위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력이 부족한데요. 그렇다고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요리사 박찬일의 사례입니다. 나는 서양에서 감정 노동자로 일해 보았는데 그들의 노동 문화는 친절하되 결정적인 선을 넘으면 가차없는 반격을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며 무례하게 구는 손님이 있었는데 지배인이 나서더니 식당 문을 열어주고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다. 어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실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다. 이때 놀라웠던 건 업주와 다른 손님들의 태도였다. 누구도 그 지배인을 비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팔지만 자존심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였다는 것이다. 예,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예. 실제로 LG전자는 2014년부터 이제 콜센터에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예. 상담원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가 고객이 폭언을 하거나 성희롱을 한다라든지 이럴 경우 2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2번의 경고에도 그런 행동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제 ARS 자동 멘트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멘트가 나가냐면 고객님, 업무 상담과 상관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시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녹음되어 증거 자료로 제공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상담 진행이 어려워 통화가 종료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고객님의 요구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호장치는 정말 고객의 막말의 속수무책의 입장에 있는 상담원들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는 이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감수성입니다. 상대에게 입힌 손해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 명예훼손죄는 좀 입증하기가 쉬워요. 그에 비해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언사는 그냥 기분이 좀 상했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나이 어린 종업원을 보고 딸 같아 이런 친근함의 표현으로 반말을 하게 된다면 하는 사람은 무심코 한 거겠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 혹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위기나 담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자 김찬호는
뭐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 이런 것처럼 모욕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해 본다면 우리가 감수성을 조금 세심하게 벼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일은 정말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강좌를 촬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동네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제 동네 서점이에요. 이 서점 입구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청년들이 서점을 운영하면서 참 어른들한테 하대당하는 일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문구고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이 서점에 들어올 때 아, 나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다잡게 되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제 품위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상적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싱어송라이터 이제 이무진이 있습니다. 신호등인가요? 그 색색깔의 신호등 때문에 굉장히 유치원생이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무진의 노래 가운데 2022년에 발매된 이제 참고사항이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네. 웃고 싶지 않은데 이 꼬리를 올려야 해. 당당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이무진의 가사는 참 일상적이면서도 청년들의 빡침이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참 사이다스럽게 맛깔나게 표현하는 맛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기업의 면접 장소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부정부패한 기성세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경영 배우가 이제 면접관으로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모욕스러운 질문들에 난감해하는 표정들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노래의 가사처럼 생각 없는 기성세대의 조언 따위 듣지 않겠다. 참고만 하겠다.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우리 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속 시원한 얘기, 소신 있게 발언하는 청년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이런 게 정말 속 시원한 장면이 아니라 당연한 상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멸감에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를 비롯해서 뭐 고골, 류신, 모파상, 박민규, 한민복 등 많은 문학 작품의 모멸감과 관련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설가 박완서와 화가 박수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6.25 전쟁이 나자 20살의 박완서는 정말 서울대 국문과 신입생에서 정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군 부대 PX에서 일하는 소녀 가장이 되죠. 이때 박완서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PX 초상화 그려지는 곳에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화가 박수근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박수근이 두툼한 화집을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속으로 꼴값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낀다고 간판쟁이가 화가 될 줄 아남? 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순전히 폼으로만 화집을 끼고 온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화집을 펴들고 나에게로 왔다. 얼굴에 망설이는 듯 수줍은 미소를 띠고 마치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일하는 촌부 그림이었다. 일제시대의 관전인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자기의 그림이라고 했다. 내가 함부로 대한 간판장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다는 건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그동안 그다지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문득 깨어나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예, 박안서 선생도 한때는 자신의 불행감을 누군가를 모욕하는 일로 분풀이하는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까요? 예.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박수근처럼 구차하게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모욕하는 방식보다는 그냥 자기의 세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 삶이 더 낫다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4주에 거쳐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일, 연애, 성장, 그리고 오늘은 모욕과 존엄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4주에 걸쳐 나눈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감정이란 개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련된 것이면서도 집합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이해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거시적인 사회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생각이 엔진이면 감정은 가솔린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솔린은 정말 그냥 투명한 액체일 텐데 여기에 점화가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내뿜게 되겠죠. 감정도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조용한 상태일 수 있지만 그것이 폭발될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이나 지성의 단련만큼 감정의 이해에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정은 사회적이다. 감정은 사소하지 않다. 감정은 신호체계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들릴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감정은 사회적이다. 감정은 사소하지 않다. 감정은 신호체계다. 이번 강좌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고요. 4주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습니다.